네, 비욘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센트럴병원 정형외과 박태훈입니다. 먼저, 이 좋은 주말 시간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요. 그, 지난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운동할 때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무릎 통증에 대해서, 비욘디에서 이제 방송을 했었고, 그 뒤로 또 많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이나 뭐 이제 무릎 대퇴 슬개 통증 증후군 이런 걸 진단 받으시고 또 치료받고 많이 회복되셔서 아주 어 뜻깊은 이제 강의였던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환자분들이 많은 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우리가 이제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들 이제 진단받으시는 질환인데요. 이제 봉합술을 하기도 하고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환자의 상태도 있고 또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되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쪼끔씩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대체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내 무릎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수술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으로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다양한 케이스 보시고 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많은 이제 의학 상식도 좀 알아가시고 또 올바른 치료를 받으셔서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릎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요. 이 무릎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무릎 앞쪽에 슬개골이 있고 이 무릎 위쪽에 대퇴골이라고 하는 허벅지뼈 그리고 아래 종아리뼈, 경골 이 세 가지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뼈 끝에는 연골이 감싸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약간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그 약간 C자 모양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반월상 연골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십자인대가 위치를 하고 있고 양옆으로 측부인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 C자형의 구조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고요.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는 반월상 연골이라고도 하고 또 간단하게는 줄여서 반달연골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도가니라고 그냥 속된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지만 실제 모양을 보면은 약간 초승달 모양이죠. 이 초승달 모양의 말랑말랑한 탄성을 가진 섬유성 연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 메니스커스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 연골판이 있고 바깥쪽 연골판이 있습니다. 이 안쪽 연골판과 바깥쪽 연골판을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안쪽 연골판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이 반월상 연골판도 무릎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데요. 안쪽 연골판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는 편이고 바깥쪽 연골판은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안쪽 연골판은 크기가 큰데 무릎의 움직임에 반응을 덜해서 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파열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바깥쪽 연골판은 잘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파열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단순히 이렇게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체중이 부하되는 게 안쪽 연골판이 좀 더 많은 경우가 많고 우리가 무릎을 구부릴 때 이 안쪽 연골판 쪽으로 체중 부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쪽 연골판이 조금 더 많이 파열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는 요렇게만 알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골판은 이제 안쪽, 바깥쪽으로 이제 나누고 이제 각각의 연골판에서는 앞쪽, 중간부, 뒤쪽 이렇게 해서 구별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앞쪽 연골판은 우리가 무릎을 쫙 폈을 때, 신전했을 때 주로 체중이 이제 체중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부, 우리가 체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로 걸어 다닐 때 항상 체중의 압박을 받는다고 얘기들 하고요. 이 후각부 뒤쪽 같은 경우에는 쪼그려 앉을 때라든지 무릎을 굽혔을 때 주로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파열의 빈도로 봤을 때는 전각부가 가장 파열의 빈도가 낮고 체부가 중간 정도이고 가장 많은 파열이 이루어지는 것은 후각부 뒤쪽입니다. 이제 전각부 앞쪽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파열될 때 무릎의 앞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중간 체부가 이제 파열된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연골이 이제 이렇게 싹둑 끊어지는, 가로로 쪼개지는 방사형 파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각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퇴행성 파열도 많이 발생하고 외상성 파열도 생길 수 있지만 뒤쪽에 있는 뿌리 부분, 그러니까 후각부의 뿌리 부분이 파열될 경우에는 연골판의 전체의 기능이 상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판은 사실 실제로 보면은 크기가 굉장히 작은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지에서부터 이제 고관절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체중을 이 무릎 관절에서 허벅지뼈에서 종아리뼈로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말랑말랑하고 탄성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허리로 치면 디스크 조직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연골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릎의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접촉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압력이 고루 분산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둥근 대퇴골을 평평한 종아리뼈 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안정성을 보조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이 관절액의 윤활 작용을 도와서 관절액이 넓고 고루 펴 발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윤활 작용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 그래서 내 무릎이 이제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수용체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무릎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무릎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기능이 무릎의 연골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작은 반월상 연골판이 기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실된다면 연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체중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일수록 체중이 주로 많이 전달되는 부분,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분인데요.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게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뼈에서 내려오는 체중을 종아리뼈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체중이 물론 여기에만 실리는 건 아니겠죠. 체중은 측부인대나 연골판이 없는 부분의 연골을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안쪽 하중이 한 40%, 그리고 구부릴 때는 한 뒤쪽으로 주로 한 80%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바깥쪽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하중이 한 70% 정도를 담당을 해준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는 대략 50에서 60%의 체중이 반월상 연골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릎을 굽혔을 때는 특히나 연골판의 뒤쪽으로 통해서 체중이 한 80에서 85%까지 연골판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골판은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연골판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이 약 70에서 80%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지지해주고 이제 지탱해주는 그런 구조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포에 영양 공급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겔 구조로 되면서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점프를 한다든지 달린다든지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할 때 이 내려오는 체중을 이제 이게 이제 모습이 변형이 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감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는 후프 스트레스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체중이 내려오면 연골판이 좀 납작해지면서 넓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응력을 분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둥근 대퇴골과 이 아래에 있는 이제 경골 사이에서 저 노란색으로 끼어 있는 게 반월상 연골판인데요. 저 반월상 연골판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그리고 앞쪽과 뒤쪽으로 위치를 해주면서 이 체중이 이제 체중이 전달되는 면적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골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중앙에 있는 저 부분, 가운데 있는 부분으로만 체중이 집중돼서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 체중이 전달되는 압력은 3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아래에 있는 연골이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연골 손상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나기가 쉬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넓고 평평한 이런 이제 운동화를 신고 뛰는 거랑 또 여자분들이 많이 신는 하이힐을 신고 걸을 때랑 결국에는 이 바닥과 접촉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닥과 접촉되는 면적이 줄어들면 저 하이힐의 뾰족한 부분으로 체중이 이제 집중돼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연골판, 반월상 연골판이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이힐이 아닌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면서 체중을 고루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절의 안정성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MRI 사진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대퇴골은 약간 둥그스름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종아리뼈 경골은 좀 평평합니다. 이 평평한데 마치 우리가 이제 둥근 수박을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놓게 되면은 이 수박이 이제 굴러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수박을 잘 이제 받치기 위해서 마트나 과일 가게에 가면 저렇게 둥근 도넛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수박을 괴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역할을 도와주는 게 무릎에서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반월상 연골판이 이 허벅지뼈의 둥근 부분과 이 종아리뼈의 평평한 부분 사이에서 딱 지탱을 해주면서 이 무릎의 안정성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윤활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이 윤활작용을 도와주는 거는 이제 미끌미끌한 관절액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윤활작용을 반월상 연골판이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 반월상 연골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대퇴골 허벅지뼈랑 아래에 있는 종아리뼈 사이에 이 이제 기하학적인 공간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이 관절액이 머물 수 있는 틈새 통로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서 관절액이 고루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이 반월상 연골판이 앞뒤로 움직인다 그랬죠. 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 관절액을 이 연골의 넓은 면적에 이렇게 발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김을 구울 때 이제 그 참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연골의 넓은 면적에 이 관절액을 발라주면서 윤활작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반월상 연골판이 외상이나 노화나 과사용으로 인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파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파열되는 모양은 이렇게 가운데가 이게 싹둑 잘리는 방사형 파열부터 길게 이제 절단이 일어나는 종파열, 그리고 너덜너덜한 이제 피판이 형성되는 피판 파열과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파열, 또 종파열의 크기가 더 커져서 마치 양동이 손잡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또 우리가 퇴행성으로 이렇게 체중이 위아래로 부하된 상태에서 회전력이 걸리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형태로 파열이 이루어지는 수평 파열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파열이 가능합니다.
크게는 이제 큰 이제 외상으로 인한 파열과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무릎에 통증이 있고 물이 차 가지고 MRI를 찍어 봤더니 진단되는 퇴행성 파열이 있는데요. 주로 연령층이 좀 다릅니다. 주로 이제 외상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20-30 대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급격한 이제 방향 전환이라든지 회전과 같은, 그리고 또 이제 넘어지면서 스포츠 부상에 의해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요.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중년 이후 노년층에서 노화에 의해서, 그리고 뭐 쪼그려 앉는다든지 다른 어떤 이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가해지는 부하로 인해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열의 형태도 좀 다른데요. 이 외상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직 형태의 파열이 많고,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평 파열이라든지 좀 복잡한 형태의 파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외상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된 경우도 있고, 단순 이제 연골판 파열만 발생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연골판이 파열돼서 함께 동반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반월성 연골판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제술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봉합술을 할지, 이런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파열이 언제 발생을 한 것인지, 그리고 파열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파열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함께 동반된 질환이나 손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골판 파열이 발생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파열된 충격이 제거가 되면 연골판 자체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탄성 변형이라 그래서 이 처음에 가해진 외상의 스트레스가 이제 없어지고 나면 연골판이 제자리로 복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주나 6주가 지나게 되면 이 소성 변형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골판이 뒤집혀지거나 벌어지거나 한 형태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연골판 파열면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출혈이 된 상태로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흉터 조직으로 점점 변하게 되고 그 말단의 혈류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연골판이 유압이 될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열의 발생 시기가 4주에서 6주 이내인지, 보통 4주에서 6주 이내에 꼬매야 연골판이 잘 붙는 최적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4주에서 6주가 지났다고 해서 연골판 봉합술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파열된 단면을 바늘로 자극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혈류를 조금 더 촉진을 시키고 단면을 자극해서 봉합술을 시도하고 잘 봉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열의 위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결국에는 연골판이 어디까지 혈액 공급이 잘 되는지가 연골판을 꼬매고 나서 붙을 수 있는 확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은 이 무릎 바깥쪽을 지나가는 동맥의 혈관으로부터 혈류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면을 보면 크게 세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죠. 가장 바깥쪽은 RR이라고 써져 있는 레드 존이고, 중간은 레드 화이트 존, 맨 안쪽은 화이트 존입니다. 주로 바깥쪽 3분의 1은 혈액순환이 좋아서 봉합술을 해도 결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저 레드 화이트 존까지는 봉합술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존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합술보다는 절제술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열의 형태가 이제 수평 형태의 파열인 경우에는 보통 퇴행성 파열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평 파열이나 피판 파열, 그리고 복잡 파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너덜너덜하게 파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절제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그 좀 젊은 환자들에게서도 이 수평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이가 좀 젊고
이 조직이 이제 치유될 수 있고 유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은 봉합술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합술은 이제 세로로 길게 찢어진 종파열이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양동이 손잡이형처럼 이제 더 진행된 심하게 진행된 종파열 내지는 이제 후각부 쪽에 뿌리 부분이 뼈에서 끊어져 나온 형태인 경우에는 봉합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후각부 뿌리 부분이 파열됐다는 것은 이 연골판 C자 형태에서 우리가 앞쪽을 전각부, 뒤쪽을 후각부라고 하고 이 뿌리 부분이 앞쪽, 뒤쪽과 두 군데가 있는데요. 주로 전각부에서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후각부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각부에서 파열되는 경우는 이 뿌리 부분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체중을 부하하게 되면 지금 MRI 보시는 것처럼 연골판이 관절 밖으로 밀려나면서 탈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골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인 이 체중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사실상 100% 소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MRI에 나와 있는 환자가 이 바깥쪽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의 경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있는데 안쪽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의 경계에서 빠져나간 형태로 보이죠. 저렇게 되면 연골판의 기능이 실제로는 거의 100% 가까이 소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각부 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화면의 위쪽이 앞쪽이고 아래쪽이 뒤쪽인데요. 생각보다는 혈류가 괜찮은 경우가 많아서 뼈에 구멍을 뚫고 실을 통과시켜서 앞쪽으로 잡아당겨서 원래의 뿌리 부분에 단단하게 부착해서 봉합술을 해주면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골판을 우리가 치료함에 있어서 연골판의 위치, 파열된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연골판만 봐서는 안 되고 환자 전체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지 되거든요. 이 동반된 질환과 동반된 손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이 연골판의 치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연골판의 모양에 직접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원반형 연골판이라는 건데요. 이 보시면 원래는 이제 정상 같은 경우에는 C자 형태, 초승달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접시 형태 내지는 CD 형태로 둥그스름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원반형 연골판, 영어로는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견이 많이 되지 않지만 아시아인, 특히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그리고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쪽 무릎에 이 원반형 연골판이 있으면 반대쪽 무릎에도 원반형 연골판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원반형 연골판이 파열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파열이 꼭 동반되지 않더라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중심부 성형술이라고 해서 원래의 모양인 C자의 형태로 다듬어주는 수술을 내시경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바깥쪽까지 더 진행이 돼서 파열이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연부의 봉합술도 같이 시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상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정반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뼈에 이제 터널을 뚫어주게 되고 그 사이로 전방 십자인대를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뼈에 뚫어 놓은 골 터널을 통해서 이 골수 안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중간엽 줄기세포 그리고 성장인자 같은 것들이 관절 내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연골판만 단독으로 손상이 된 환자들을 수술했을 때보다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연골판이 손상된 환자를 같이 수술을 했을 때 연골판의 유압률이 더 상승된다는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논문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연골판의 재수술 위험도도 감소됐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십자인대가 같이 파열되지 않고 연골판만 손상이 있는 경우가 당연히 두 가지 다 손상된 경우보다는 좋겠지만 연골판의 입장만 봤을 때는 연골판의 유압률만 놓고 봤을 때는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가 연골판이 이제 유압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환자에서는 연골판이 유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봉합술을 시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같이 동반이 돼도 연골판에 좀 유리한 동반 손상이 있는가 하면 좀 불리한 동반 질환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미 이제 그 관절 주변 조직들이 다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월상 연골판의 조직 자체가 약하고 또 관절막이라든지 관절액에 이미 염증 성분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연골판이 유압될 수 있는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뼈랑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연골판이 그 사이에서 눌리면서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꼬매 놓는다 하더라도 관절 사이에서 부하를 많이 받아서 유압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와도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 휜다리 변형, 그러니까 오다리 변형,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오자다리 변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무릎 안쪽으로 많이 부하가 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시경 사진은 이 휜다리 변형이 있는 환자에서 제가 내시경을 넣어서 본 사진인데요. 이 사진만 보면은 연골판의 파열은 좀 미미한 것 같고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물론 도려낸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서 수술을 멈추면 환자의 증상은 근본적으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MRI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미 환자는 이 연골판 파열이 진행된 지 수개월 뒤에 무릎 내측에 심한 통증으로 내원을 했고 요새는 이제 저게 이제 무릎 내측의 부전 골절이라 그래가지고 SIFK, 그러니까 Subchondral Insufficiency Fracture of the Knee라 그래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골의 미세 구조인 골 소주가 이 체중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뛰는 자극, 운동, 계단 오르내리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 미세 구조, 골 소주 구조가 파괴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저러면서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뭐 연골판을 꼬맨다든지 아니면 연골판이 찢어진 부분을 좀 도려낸다든지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휜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다리가 휘어 있는 것을 교정을 해줘야 근본적인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수술 전, 수술 후에 이제 전체 하지 전장 방사선 사진인데요. 똑같이 대퇴골두의 중심에서 발목 관절의 정중앙으로 선을 내렸을 때 체중의 무릎의 안쪽에 집중되던 것들이 보통 중앙이나 아니면 중앙보다 약간 외측으로 이전을 해주어야 환자의 증상은 깨끗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다양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다양한 케이스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상 연골판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정상 연골판의 내시경 상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그 대퇴골의 연골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바깥쪽에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부분이 연골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종아리뼈의 연골 부분이 종아리뼈의 연골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케이스는 42세 남자 환자인데요. 안쪽 연골판에 자세히 보면은 연골판의 삼각형이 좀 끊어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연골판이 파열되면 마치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가면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죠. 연골판이 파열되면 그 사이로 관절액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데 관절액은 MRI상에서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조직 사이에 하얀색 날카로운 선이 지나가면 연골판이 파열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시경 사진을 보면 아까 전에 정상 연골판에서 보였던 깨끗한 단면이 아니라 뭔가 복잡하고 너덜너덜한 단면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파열된 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프로브라는 수술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파열된 부분을 뒤쪽으로 밀어 넣으면 아까 전에 저 부분이 결국에는 파열면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안쪽 면이 보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저렇게 파열된 부분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조직을 최대한 이렇게 남겨놓는 방향으로 부분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23세 남자 환자인데요. 제가 아까 연골판에 파열이 있을 때 이 연골판의 구조에 이제 날카로운 하얀색 선이 보인다고 했는데 또 연골판이 파열되면 정상적인 삼각형의 구조가 깨집니다. 지금 보시면 정상적인 삼각형의 구조가 아니라 연골판의 끝부분이 뭔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연골판이 찢어지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변형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주에서 6주가 지나게 되면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지 않는 탄성 변형이 아닌 소성 변형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특히나 나이가 젊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하고 언제 파열됐는지 시기를 확인을 해서 그 4주, 6주 이내에 수술을 잡아주는 거를 이제 의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저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파열된 부분이고요. 그 뒷부분이 관절 내로 완전히 이렇게 말려가지고 안에 끼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또 이제 뭉툭한 수술 도구 프로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쪽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원반형 연골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부분이고 남들보다 사실은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분 절제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 절제를 해놓고 나서 연골판에 남아있는 좌우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골판이 남아있는 좌우 부분의 너비가 6mm에서 8mm 정도 이상은 되어야 이 연골판이 이제 체중을 이제 흡수하는 능력이 잘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 프로브라고 하는 수술 기구에 꺾여 있는 부분이 길이가 5mm입니다. 그러니까 저 5mm보다 약간 더 남아 있어서 6, 7mm 정도 남아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30세 남자 환자인데요. 바깥쪽 연골판, 외측 연골판에 방사형 파열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이 연골판이 이제 싹둑 잘려 보이는 부분이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부분에 굉장히 작은 크기의 파열이었기 때문에 봉합을 하는 것보다는 안쪽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 환자도 남아있는 너비가 한 6mm, 7mm 이상 되는 거를 확인하고 안심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5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바깥쪽 원반형 연골판이 파열이 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보시면 뒤쪽에 너덜너덜한 부분이 있고 앞쪽에 절단된 면이 화살표에서 보이게 되고요.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절제를 하고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6, 7mm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60세 여자 환자도 외측 원반형 연골판 파열인데요. 지금 MRI 사진을 보시면 안쪽에 있는 연골판에 비해서 상당히 연골판이 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환자가 파열된 면이 저 화살표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을 이제 부분 절제를 하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6mm 이상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연골판 봉합술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39세 남자 환자분이고 이분은 예전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다른 병원에서 하셨던 분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수술을 하셨던 부분이고 안쪽 연골판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 파열된 부분이 이제 꽤 이제 많이 벌어진 게 보이실 거고요. 이 측면 MRI에서 보면은 더블 PCL 사인이라 그래가지고 후방 십자인대가 보이는 부분에서 십자인대가 마치 두 개처럼 보이는데 이 아랫부분에 보이는 것이 연골판이 심하게 파열돼가지고 마치 십자인대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절 사이에 과관부라고 하는데 완전히 연골판이 파열돼가지고 끼어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이렇게 끼어있으면은 무릎을 다 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4주, 6주가 지나면 저 상태에서 원래대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자리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6개, 8개 정도 되는 여러 개의 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봉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20세 남자 환자의 외측 연골판이 이제 사선형으로 오블리크 테어가 된 사진이고요.
내시경을 넣으면은 이제 그 파열되고 나서 또 연골판이 이제 말리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제 복잡한 형태로 보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파열된 건지 처음에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완전히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나마 이제 남은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파열됐는지가 어느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좀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자리에 오는지 일단 한번 살짝 잡아 가지고 당겨 보고 '아 원래 자리로 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실을 통과시켜서 꼬매고 무릎 바깥쪽에서 매듭을 지어 주면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봉합이 됩니다. 다음은 또 22세 남자 환자의 방사형 외측 연골 방사형 파열인데요. 이 환자도 보시면은 연골판이 파열되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딱 절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에 파열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계속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고 물이 차니까 이제 저한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파열이 맞다고 하고 내시경을 넣었습니다. 내시경을 넣으면 저 뒤에 있는 부분이 파열돼 가지고 이제 연골 안쪽으로 완전히 말려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원래 이제 모양대로 꺼내면 저 방사형 파열된 부분이 보이고 그 파열된 부분에 실을 통과시켜서 바깥쪽에서 매듭을 지어서 꼬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된 환자들인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안쪽 연골판 뒤쪽에 램프 리전이라고 해서 종파열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내시경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디가 파열됐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이제 얇게 선이 간 부분이 연골판이 파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뭉툭한 겸자를 이제 프로브를 넣어 보면 저 파열된 부위가 이제 티가 나고요. 마찬가지로 실을 통과시켜서 바깥쪽으로 꼬매주면 단단하게 봉합이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 수술도 같이 시행을 한 환자입니다. 다음은 16세 여자 환자고 이분은 이제 배구 선수인데요.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안쪽 연골판의 뒷부분이 파열이 되면서 내원하신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저 뒷부분에 이렇게 파열된 부분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로 봉합을 하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존을 해서 이 부분이 전방 십자인대 윗부분으로 타고 올라가서 자라 들어갈 수 있도록 수술을 한 이제 그 남아있는 잔존부를 최대한 이제 남기는 보존하는 술식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골판 뿌리 부분이 파열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환자는 66세 여자 환자고 안쪽 연골판의 뿌리 부분이 파열된 환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뿌리 부분이 파열된 부분이고요. 그 파열된 부분을 살짝 드러내고 안쪽에 이제 우리가 다시 부착할 부분을 연골을 갈아내서 뼈를 노출시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C를 통과시키고 X자로 눌러주어서 앞쪽으로 뼈의 터널을 이제 꽉 묶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술기구를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해도 단단하게 부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이제 파열됐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근처에서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연골판이 파열됐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다 내시경 수술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퇴행성 파열인데 안정형 파열이라 그래 가지고 뭐 너덜너덜거리지도 않고 어디 연골 사이에 끼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파열 부위가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 그 부분을 눌러봤을 때도 별로 안 아파하고 걸을 때 아픈 부위가 그 파열 부위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두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연골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서 이 연골판을 봉합술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은 이 연골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같이 시행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지 연골 재생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지 되는 상황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 연골판이 파열되어 있고 안쪽에 휜다리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 휜다리 변형을 교정해주지 않고 연골판만 봉합술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체중이 무릎의 안쪽으로 치우칠 거기 때문에 그 봉합한 것은 다시 파열되기가 쉽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의 전체
그러니까 무릎을 봐야지 되고 환자 전체를 봐서 이 연골판을 치료하는 방법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건지를 꼭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외상을 사실은 얼핏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있는 뭐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옮기려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내지는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거나 횡단보도가 몇 초 남아 있지 않아서 뛰다가 무릎이 약간 우지끈하는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이거를 또 기억을 못 하시고 초진할 때는 그냥 외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사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뭐 뒤에가 뜨끔한 적이 없었냐, 오금이 갑자기 아팠던 적이 없었냐고 확인을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언젠지에 통해서 너무 시기가 이제 지나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절제술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초기에 오면 올수록 봉합술의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골판 파열의 위치와 모양이라든지 크기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와 봉합술을 하는 경우 수술 후 관리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봉합술을 한 경우에는 체중 부하를 사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통증만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즉시 걷기가 가능하고 목발도 필요 없고요. 관절 가동 범위도 다음 날부터 바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도 되고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로 이 대퇴사두근에 집중해서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누워서 저렇게 다리를 들고 한 10초나 20초간 버티는 운동을 해주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고 10초나 20초 정도 버티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조기에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봉합술을 한 경우에는 약간 좀 관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일단은 목발을 4주에서 6주 정도 해서 이 해당 부위의 체중 부하를 제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봉합술을 좀 단단하게 하고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 부하를 아예 못한다기보다는 내 체중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 발 앞쪽으로 디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체중 부하를 제한을 해줘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체중을 아예 디디지 못하게 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이게 이 체중을 이제 디디게 하는 게 환자가 이제 느끼는 게 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아예 못 디디게 하면은 이제 하지 전체에 골진이 빠져서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제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또 환자 자체도 이 디디는 감각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중에 천천히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한 목발을 한 6주 정도 하더라도 체중은 한 20-30% 정도는 디딜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보조기 착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앞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파열된 위치, 범위, 꼬매는 종류, 제가 사용하는 실의 개수가 다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일괄적으로 보조기를 몇 주에서 몇 주까지는 몇 도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6주 정도 착용을 하고 보통 4주차에 90도 굴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2주차에 60도, 4주차에 90도, 6주차에 120도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거는 평균치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는 보조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마찬가지로 대퇴사두근을 이제 들고 버티는 운동은 무릎에 체중 부하를 가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로 복귀하는 시점은 보통은 이제 수술 후에 3-4개월 뒤에 통증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무릎 이제 유압이 됐는지 궁금해서 MRI를 찍어봐서 확인이 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3-4개월 후에 가벼운 조깅부터 스포츠 복귀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이제 스포츠 의학 관점으로 봤을 때 존 3, 존 4 이 정도까지 러닝은 안 되겠지만 존 1이나 존 2까지는 러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무릎에 회전이 많이 걸리는 골프라든지 충격이 많이 실리는 축구, 농구 같은 운동은 웬만하면 6개월이나 9개월 이후에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반월상 연골판이 작은 구조물이지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많은 기능을 하고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고 이 작은 구조물이 또 작게 조금이라도 절제가 된다고 하면
무릎 전체의 구조에 이제 많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고, 물론 또 봉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봉합하고, 절제를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부위를 남기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왜 중요한 건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Z 세대 이제 30대 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고중량 스쿼트를 많이 하고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체해 충격파 치료를 하셨는데, 무거운 스쿼트를 하는 게 반월성 연골판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제 중량을 싣고 하는 그런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을 구부리면 무릎 뒤쪽으로 체중이 이제 많이 실리게 되거든요. 보통 체중의 한 85%까지는 반월상 연골판의 뒷부분이 거의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적인 부하가 계속 걸린다고 하면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굴곡 각도를 조금 줄이고, 일단은 좀 적은 무게에서 반복으로 이제 부하를 좀 많이 줬다가 중량을 이제 서서히 증가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계 VOT 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50세 환자분인데 반월성 연골판 제거술을 하셨고요. 건강 보조식품도 드시고 계시고, 헬스장에서 고중량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안 좋으셨나 보네요. 배드민턴도 하시고, 그 제일 중요한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은데, 일상생활 중에 통증이 없으시면은 일단은 다행이고요. 다양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하고 만약에 그 다음날 무릎에 물이 찬다, 무릎이 좀 부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운동이 좀 과하게 된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스포츠의학 무릎 통증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같은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이제 고중량 운동을 했으면 똑같은 운동은 적어도 48시간이나 72시간 이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는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다른 뭐 조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뭐 넣으셔도 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부하가 가해지는 운동을 매일매일 한다든지 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일단은 안쪽 반월상 연골판을 제거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연골에 가해지는 부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될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물론 무릎 주변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무릎에 너무 과한 부하가 가해지는 운동은 조금씩 삼가를 하시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량을 늘리기보다는 같은 중량이어도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1825님, 인공관절을 해야지 된다는 진단을 어머님께서 받으셨고, 운동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지.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무릎 엑스레이랑 이제 어머님 무릎 상태를 봐야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4기에서 걸을 때 무릎의 통증이 심해서 걷기가 힘들 때 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된 경우에 사실은 운동이라든지 어떤 생활습관 교정으로는 물론 통증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지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오셨는데, 뭐 당장 수술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은 휜다리 교정술과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 4기고 걸을 때도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회복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까우시면 저한테 오시면 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세배랑님. 근처 병원에서 MRI 찍고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고 들으셨는데
당장은 수술 받을 형편이 안 돼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MRI 찍고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직장에 얘기를 해야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손자나 뭐 자녀를 돌봐야지 돼서 바로 수술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안정형 파열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골판이 뭐 뒤집혀 가지고 연골 아래에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엄청 심한 이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돼서 무릎 과관부 사이에 끼어서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형태라든지, 그런 상태만 아니면은 사실 엄청 이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냥 미룬다고 답은 아닌 게요. 이 무릎이 우리가 일상생활만 하더라도 하루에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횟수가 한 5,000번에서 6,000번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열은 조금씩 서서히 조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열이 진행되면 봉합술을 할 게 절제술을 뭐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절제술을 하더라도 절제되는 면적이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림을 준비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절제된 길이가 조금만 길어져도 절제된 길이가 2배가 된다고 치면은 절제하는 면적은 한 3-4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미루지는 마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안정된 형태의 파열이라고 하면 사실은 연골판 수술은 엄청 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1-2달 정도는 조금 연기하셔도 되는 수술이니까, 그런 직장 문제나 자녀 돌봄 문제 같은 걸 어느 정도 해결하고 오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삼동둥이 님.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계획했다가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반대로 있습니다. 절제술을 계획했다가 봉합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제가 이제 절제술을 계획을 해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만에 하나 이 파일이 좀 더 진행된 경우에는 봉합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이 MRI가 굉장히 정확한 검사고 진단 정확도가 뭐 95에서 98%에 이른다 하더라도요. 이 MRI 같은 경우에는 이 MRI 찍은 데 가면 좀 이렇게 시크니스라고 이 두께가 3mm 내지는 4mm로 찍게 되는데, 이게 MRI를 이제 이 무릎에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는 간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mm랑 4mm로 하기 때문에, 간격으로 찍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간격이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제술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사실은 진행돼서 변연부에 봉합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원반형 연골판 파열로 절제술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생각보다는 좀 더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봉합술을 하고, 사실은 환자분한테 이게 봉합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목발을 한 6주 정도는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다가, 사실은 환자분께서 굉장히 당황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봉합을 한 거는 좋은 수술 방법을 택한 거지만, 환자분들께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제술을 해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봉합술을 해서 목발을 하게 되면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꼭 봉합할 가능성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렇게 될 수 있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RI를 찍고 그다음 날 바로 다 수술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오시게 되면 그 MRI로 진단된 부분보다 파열이 더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가서 보면 MRI에서 보였던 파열보다 더 진행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계획이 바뀌게 되면은 수술의 재활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가 반드시 이런 가능성을 미리 설명을 해드려야 환자분들께서도 수술 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김대용님. 좌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십자인대가 정상. 반월상 연골판이 70% 찢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찢어진 건데, 이게 뭐 너비를 말하는 건지 길이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파열된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44세시면은 봉합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부분 절제술만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고,
일단은 뭐 봉합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봉합수를 하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그 절제수를 하게 되면 맞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절제수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체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최대한 키우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릎을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많이 굽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자식 생활을 하지 않고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하면서 지내시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반월사 연골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은 다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될 확률이 있겠죠. 근데 이제 등산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스틱을 이용하냐 스틱을 이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도 있겠고요. 고중량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를 조정하고 중량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조정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반월상 연골판 부상을 주지 않고도 운동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운동이 나쁘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런 운동을 할 때 주의를 해야지 되는 거는 맞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등산도 좋아하고 헬스장도 가고 러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무릎에 이제 너무 많은 부하가 가지 않도록 하는 뭐 이걸 이제 조절을 하면서 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엉덩이 둔부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좀 많이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내 체중을 좀 잘 조절을 하고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280님. 원장님이 반월상 연골판 수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물론 연골판 자체의 뭐 파열의 크기, 위치, 언제 다쳤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자 전체를 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의 나이가 어떤지, 그다음에 체중이 어떤지, 휜다리가 있는지, 직장이 뭔지, 하시는 운동이 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수술 방법이 많이 달라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수술하러 들어가서는 연골판 이 연골판을 내가 꼬매면 붙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절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절제를 해야 가장 최대한으로 많은 연골판을 남길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 오영두님 질문 받겠습니다. 96세이신 친정아버지께서 7년 전에 십자인대 파열이 있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 하셨고 오늘 뭐 주제가 십자인대 파열은 아니지만요. 십자인대 파열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이거 재건술을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연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0, 70세 이상인데 특별하게 과한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제 일상생활만 하시는 분인 경우 그리고 이미 무릎에 관절염이 와서 이미 무릎에 사실 관절염이 오면 그 무릎에 관절염이 온 것만으로도 불안정성이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관절염 환자들이 관절염이 심하면 무릎이 다 펴지지 않고 굽혀지지 않을 뿐더러 무릎에 있는 이제 불안정성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인대가 없다고 쳐도 크게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십자인대 파열 수술 안 하는 게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지금 뭐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제 부하를 뭐 작게 주더라도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자꾸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근감소증을 줄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렸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한 주말 시간에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사실 질문을 더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다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리고 연골판이 손상되신 분들, 그리고 치료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나한테 어떤 방법의 치료가 도움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제 진료 받으시면 참 감사하고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아니더라도 주변에 굉장히 훌륭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무릎에 이제 통증이 있고 무릎에 물이 차고 이 통증이 한 달 정도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할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검사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검사했는데 어떤 연골판에 파열이 나와서 수술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주저해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병원도 가보고 소견도 들어보고. 근데 검사를 주저하게 되면은 아예 진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 무릎에 잠시 비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채널명 비온디처럼 잘 치료를 받으면 맑게 개이는 것처럼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 통증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실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